여러분이 생각하는 시장의 흐름과 실제 시장의 모습은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락장에 접어들었어도 지역별로 아니면 아파트별로 상승 움직임들이 일어나는 곳들이나 상품들이 있습니다. 상승을 기대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저가 매수 이런 대열에 참가를 일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집주인들이 뭐 하냐? 득달같이 또 호가를 올려요.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다시 매수세가 쫓아오지 않고 끊어지거든.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길게 보셔야 됩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는 하락세 유지, 송파는 9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가격 반등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다른 원인이라고 볼 만한 거는 없고 이제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하는데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는 거의 부동산 시장이 투기 시장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심지어 실거주마저 투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상승장을 오랫동안 겪어온 사람들은 이 상승에 대한 미련이나 기대를 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거나 이제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조금 떨어지거나 하락한 상황이 되면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시장을 보면 하락장으로 접어들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의 생각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내리꽂는 거예요. 쭉. 근데 실제 부동산 시장은 그런 움직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시장이 하락하는지 이게 상승 아니야 착각하는지 이런 거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락장에 접어들었어도 지역별로 아니면 아파트별로 상승 움직임들이 일어나는 곳들이나 그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그런 하락했다라고 하는 지역이나 아니면 뭐 좋다라고 생각한 지역에 일시적으로 뛰어들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면 그게 상승이고 이어졌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다시 매수세가 쫓아오지 않고 끊어지거든. 이게 이제 침체장의 특성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상승장 같은 경우도 모든 아파트가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같은 시간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파트, 어떤 지역은 침체가 옵니다. 침체가 있어요. 어떤 아파트는 어떤 지역은 막 상승하고 어떤 지역은 침체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침체된 지역도 다시 상승 기류가 생기면서 다시 매수세가 오고 그래서 나중에 되면 또 그 침체된 지역도 다시 상승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장도 마찬가지로 침체되는 현상들이 생긴다.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장의 흐름과 실제 시장의 모습은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간극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부분을 좀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항상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흐름을 이어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제가 이제 하락 시장으로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은 지역이나 아파트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승을 기대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저가 매수 이런 대열에 참가를 일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집주인들이 뭐 하냐? 득달같이 또 호가를 올려요. 호가를 바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매수세를 또 맞게 유지되지 않게 만들어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길게 보셔야 됩니다. 부동산은 정말 길게 봐야 돼요. 일시적인 흐름이 생겼다가도 다시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한주 변하고 이런 거에 자꾸 초점을 맞추시면 여러분들은 시장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습니다. 단타의 시각으로 자꾸 부동산을 보시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이 오르더라도 전체적인 다른 주변의 시장들이 조용히 있다. 그러면 조만간 이 지역도 좀 있으면 조용해지겠구나. 이런 이제 느낌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반등세에 투기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한 모양이라 발언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좀 평가할 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역대 정권 중에는 가장 높다. 실제 이제 그렇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을 제대로 읽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많은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이 워딩은 좀 한계에서 기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집값을 올리는 사람들, 매수 주체죠. 매수 주체를 구분을 하는데 정부가 흔히 겪는 실수는 뭐냐면 실거주 수요와 투기 수요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지금까지의 정부나 그다음에 학자들, 많은 전문가들이 전통적으로 취해온 시각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책을 이 부분에 관해서 영상으로 계속 얘기를 해봤자 이게 영상이 휘발성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인식을 전환하거나 제대로 이해하는 분들이 좀 적다라는 부분을 좀 제가 인지를 해가지고 이걸 좀 책으로 활자화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책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는데 저는 실거주는 일도 없다라고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하죠. 그럼 뭐예요? 실거주 수요도 투기 수요예요. 투기 수요입니다. 우리나라는 실거주 수요도 투기 수요입니다. 자기는 목적이 실거주라고 하고 매수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투기 수요가 아니다. 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의도. 내 의도는 실거주지 투기용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의 이제 실수나 착각이 뭐냐면, 여러분이 순수하게 실거주용이라고 했을 때 결과가 똑같이 이어질 수 있느냐. 그 부분인 거예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나는 실거주용으로 집을 5억에 샀는데 10억이 됐어. 그럼 이 사람은 그냥 결과를 5억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결과를 얻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목적을 의도를 따지는 게 의도와 결과가 일치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시장은 의도와 결과가 일치시켜주지 않습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내가 투자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2013년에 10채를 구입했어.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요? 이 사람은 투기꾼이죠. 근데 시장에서는 이 사람이 10채를 샀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럼 투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투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의도가 아니고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 근데 우리는 항상 의도로서 그걸 파악하고 평가하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이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투자 시장화 됐어요. 투자 시장화 됐기 때문에 이제 실거주도 순수한 목적의 실거주라고 해도 투자의 결과를 외면하거나 그와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세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투기 세력이라고 칭하잖아요. 투기꾼으로 칭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세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투기만 전문으로 하는 또 세력도 있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부동산 투자 클럽이라고 하죠. 강사를 한 명 두고 그 강사가 일종의 지역을 찍어주거나 아파트를 찍어주거나 이러면 우르르 달려가서 일종의 충동 구매 이런 걸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꽤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을 거쳐오면서 이런 투기 세력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사실입니다만 이런 현상들을 단순히 투기 세력으로 치부하기에는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도 꽤 많다.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의
진짜 실거주 목적이냐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샀다라고 해서 그 시장에서 투기가 아닌 걸로 치부하거나 보호하면 되느냐.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심각하게 좀 해보셔야 된다. 제가 이제 영상의 시간의 한계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지금도 영상을 보면 납득이 안 된다. 저게 무슨 소리야? 개소리나 하고 있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전후 과정이나 내용들을 영상에서 다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책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이제 필요하구나. 정부도 굉장히 많은 지금 실수, 착오, 이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 없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부동산 시장 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대로 우리나라는 진짜 실거주가 1도 없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는 실거주자인데 네가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궁금하다라는 분들은 한번 나중에 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 폐지에 대해 근로소득은 10억 넘으면 절반이 세금인 반면 부동산은 장기 보유만으로 세금 감면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소득과 부동산 세금 형평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게 참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장특공 제가 그 한문도 교수님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장특공이 왜 생겼는지 장특공의 역사죠. 이런 부분부터 좀 훑어가야 돼. 취지. 어떤 제도가 생기면 그 제도를 만든 취지라는 게 있습니다. 의도, 그때의 상황. 장특공은 뭐냐면 오랫동안 보유를 하면 좀 혜택을 주겠다. 정부가 혜택을 주는 거예요. 혜택을. 원래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저도 정확히 언제 생겼는지 그거는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없었다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상황이 뭐냐면 사람들이 좀 집을 안 사거나 아니면 이제 시장이 과열됐을 때의 평가를 하죠. 대부분은 정부가 평가를 하거나 전문가들이 평가할 때 과열되는 상황이 생기면 뭘 하냐면 평가를 할 때 투기 세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거주는 보호해야 되고 투기 세력은 뭐예요? 어느 정도 타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거주를 보호하고 그 투기 세력은 잡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기 세력들의 특징을 봤더니 주로 사고팔고를 자주 하더라. 그리고 일거주나 이런 것들은 보호하고 권장해야 돼. 일거주를 하는데 일거주도 보통은 지금 우리가 양도세 면제 기간이 얼마냐면 2년이잖아요. 2년이면 사실은 너무 부동산 시장에서 짧은 거야. 그러니까 양도세 혜택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실거주도 2년만 보유하고 팔아버리는 거야. 2년만 보유하고 팔아버려요. 근데 이 사람들은 투기 세력으로 칭하기도 좀 어렵고 애매하잖아요. 실거주잖아. 그러니까 보호해야 될 대상인데 시장에서는 뭔가 약간 교란 세력으로 지금 등장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그럼 오래 보유하게 하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투기 세력은 투기 세력이고 이들이 그들에게 편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장특공이라는 걸 넣어준 거예요. 오래 보유하면 혜택을 주겠다. 이겁니다. 혜택이 있어야 그렇게 전환이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문재인 정부 때 매물이 안 나옴으로 인해서 폭등을 했잖아요. 물론 그게 양도세 중과 역할이 컸지만 결국에는 오래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버티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시장에 공급되는 매물 이게 적어지면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매물이 적어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오래 보유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래 보유하는 거를 혜택을 주는 거를 일단 없애는 게 맞겠구나. 이 생각으로 지금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거나 열받을 만한 거예요. 왜? 아니 그전 정부에서 아니면 역대 정부에서 계속 집을 오래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왜 지금 와서 이 혜택을 없애는 거야. 열받죠. 사람이 가장 열받아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줬다 뺏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줬으면 열받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갑다 해요. 그리고 열받더라도 그 순간적으로 안 주는 그 순간이 밉거나 열받거나 할 뿐이지 좀 지나면 수그러들어요. 근데 줬다가 뺏으면 진짜 열받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비가역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정책은 규제 아니면 혜택이잖아요. 혜택을 줬는데 이게 나중에 아니야 라고 해서 되돌리는 게 엄청 힘듭니다. 그게 뭐냐면 줬다 뺏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장특공 폐지는 줬다 뺏는 거기 때문에 반발이 센 겁니다. 그러면 장특공 폐지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약간의 어떻게 보면 실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무난하게 넘어갔으면 굉장히 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일 수도 있는데 일단 반발이 일어났잖아요. 반발이 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정책을 없애거나 강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물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정책에 이제 신뢰성이 없어집니다. 결국엔 이재명도 정책을 뒤집어 버리네. 그러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 다음 정책에 신뢰성이 어마어마하게 훼손됩니다. 그럼 뭐예요? 효과가 감소되겠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강행을 하면 지금 집주인들은 어떻게 보면 반발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어요. 그동안에는 반발하기가 좀 열은 받는데 반발하거나 정부에 대항하기 위한 명분이 그렇게 딱히 있는 정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줬다 뺏는 거기 때문에 줬다 뺏는 정책이 굉장히 반발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발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이걸 통해서 진퇴양난에 지금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상황이 조금 험악한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책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이런 상황을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예측을 하지 못했으니까 한 거죠. 그게 이제 실책이라고 보는 거죠. 사실은 이거 안 써도 그냥 아예 안 건드렸으면 문제가 없을 거를 제가 봐도 이재명 정부가 이제 굉장히 압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너무 세게 나갔어요. 너무 세게 나가서 지금은 이제 되돌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지금 지방선거가 아니면 사실 세게 밀고 나가도 되죠. 근데 지방선거 때문에 이제 세게 밀고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게 말을 회피하거나 하면서 일단 선거를 넘기고 뭔가를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상황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악세를 밟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계속 SNS에 강하게 지금 맞받아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볼 때는 난감해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